자, 그럼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 바로 들어갈 건데 지금 쓰시는 카메라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카메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SLR도 있고, 뭐 미러리스도 있고, 뭐 TLR 이런 별의별 카메라 종류들이 다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미러리스와 DSLR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미러리스고요, 밑에 있는 게 DSLR입니다. 이 친구들의 차이를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 왜 미러리스냐 하면 기본적으로 DSLR에서 이제 미러하고 펜타프리즘이 빠진 구조를 미러리스라고 해요. 자, 이게 빠지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 부피가 줄고 무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단점은 뭐냐? 자, 일단 얘는 그러면 들어오는 화상을 렌즈를 통해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DSLR의 장점이에요. 근데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어서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보냐? 이미지가 입력되는 이 센서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딜레이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겨서 미러리스는 그래도 아직은 스포츠에는 부적합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가장 최근에 나온 미러리스는 또 괜찮더라고요. 딜레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실 더 이상 DSLR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약에 앞으로 구입하실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DSLR보다 미러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이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저기 아까 장점 써놨듯이 광학시 파인더의 반응 속도가 뭐냐면 이전에 미러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나 빠른 것들을 찍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배터리의 효율인데 즉 미러리스의 문제는 계속 이 찰상 소자가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기록하는 센서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DSLR로 1000컷 찍을 수 있으면 미러리스로는 300컷밖에 못 찍어요. 이게 장노출에 들어갔을 때 특히나 더 심해지고, 그리고 미러리스의 장점, 전자식 파인더의 노출 예측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DSLR로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찍어 놓고 봐야 얘의 밝기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파인더로 보면 내가 찍을 화상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써놨고, 이제 포커스의 정확도, 이거는 이제 조금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바디가 판단을 하기에 쟤는 저 정도 거리에 있어. 그러니까 렌즈 너 저기다가 맞춰. 이런 식이에요. 기계식이죠. 근데 이제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촬영되는 사진을 기반으로 포커스를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에 핀이 나가 있어도 얘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장점인 게 사진가한테는 포커스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포커스가 나간 사진은 때려 죽여도 다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경량화와 작은 부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300g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손목의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쭉 사진을 하실 거라면 저는 미러리스를 추천해서 여기 기본적인 카메라 소개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노출의 기본적인 이해. 그런데 이 창 혹시 카메라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 창? 네. 이제 카메라에서 노출을 판단하는 기준값이 이제 중앙으로 놓고 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운 것,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노출을 구성하고 있는 건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노출의 정의를 하나 써놨습니다. 노출은 카메라에서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만큼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에 비추는 것을 말한다. 감도, 조리객과 그리고 셔터 속도 3가지 개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 3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 자, 일단 이거 제 사진인데 그냥 넣어봤어요. 이제 적정인데 적정 노출,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른 곳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곳이 묻히지 않고 밝은 곳은 나르지 않은, 그래서 이걸 적정 노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족인 아이는 보면은 이쪽 어두운 부분 데이터가 없죠.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보정을 해도. 그리고 바다일 때 이쪽 하이라이트 날아갔죠. 이제 이 중간값을 맞춰준 거를 적정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은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노출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조리개랑 셔터랑 감도. 자, 얘네는 어떻게 빛을 조절하냐면 간단하게, 자, 조리개는 그 렌즈에 달려있는 애요. 렌즈 안에 달려있는데 이제 이렇게 난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걔네가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구멍이 작아집니다. 자, 그럼 렌즈의 구멍이 작아지게 되면 빛의 양이 줄까요, 늘까요? 그쵸, 빛의 양이 줄겠죠.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 일단 셔터는 바디, 그 찰상 소자, 그러니까 센서면 바로 앞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뭐냐?
그 앞에 있는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1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셔터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럼 셔터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빛의 양은 준다, 는다?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지게 돼요. 자, 그리고 감도. 감도의 경우는 얘네랑 완전 반대인데, 이제 감도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에 반응하는 그 민감도가 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준값은 100인데 100에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센서가 빛에 민감해지겠죠. 그러면 사진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그렇죠. 밝아지겠죠. 센서가 빛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그만 빛에도 더 밝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 세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사진의 밝기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각자 이제 항목들마다 얘네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조리개의 경우에는 조리개 수치가 아까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피사계 심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리개가 열려 있으면 열려 있을수록 배경이 날아가게 돼요. 내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커스가 날아갑니다. 이게 심도가 약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은 고양이만 맞아 있고 뒤에 있는 트리는 싹 날아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뒤에 백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 심도를 조절하는 거는 조리개 외에도 이제 초점거리도 있긴 한데 이제 가장 조리개의 큰 특징으로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수치가 커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지고 사진이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다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풍경 사진을 찍어요. 그럼 나는 전체적인 영역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싶어 하면은 높은 수치의 조리개 값을 써야겠죠. 대신 사진은 어두워질 거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늘려주거나 혹은 감도를 더 민감하게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셔터 스피드. 자, 이거는 셔터 스피드를 길게 늘렸을 때 사진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셔터 스피드가 2분의 1초부터만 돼 있어요. 근데 셔터 스피드는 이 뒤로도 쭉 늘릴 수 있어요. 1초, 2초, 4초,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쭉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장노출을 한 거예요. 제 사진이 아니라서 이건 한 10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늘려줬을 때 이렇게 궤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왜? 흔들려서. 네, 핸드블러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는 초점거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25분의 1초 이후 많이들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 사진이 제일 취약한 게 포커스하고 흔들리는 거. 진짜 죽어도 못 고칩니다, 이거는. 어떻게 리터칭을 해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25분의 1초 이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도. 자, 감도의 경우에는 아니 무조건 밝게 찍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인데 감도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필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문제인데 디지털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얘네가 민감해지려면 센서에 되게 많은 전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사진이에요. 한 장을 전체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여기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우러있는 노이즈들이 보여요. 되게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노이즈들이. 이게 감도를 높일수록 생기고요. 카메라 기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거는 한 그래도 3200, 640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100에 가깝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노이즈가 덜 생겨요.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생긴 노이즈를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생겨있지 않은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낮게 촬영을 한 이후에 난 노이즈가 필요해 하면은 리터칭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런 세 개를 다 고려해서 노출을 정하셔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조도의 환경에서 이 세 개를 섞어서 얼마나 나한테 적합한 화상을 얻느냐, 그게 기본적인 노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정 노출에 대해서 하세요. 카메라의 기계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감도,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에 따른 화상 변화까지 고려할 것. 이게 보통 스튜디오에선 쓸 일이 없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셔터 스피드도 거의 고정이고 감도도 고정이고 조리개도 거의 고정인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촬영을 하실 경우 로케이션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의 완전 기초니까 꼭 노출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 노출을 이제 요즘은 포토샵에서 거의 2스타 가까이 엄청 어둡게 찍히거나 엄청 밝게 찍힌 것들도 커버가 되긴 하는데 기존에 잘 찍힌 이미지를 만지는 것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덜해요. 그러니까 항상 노출을 신경 쓰고 촬영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굉장히 급하게였네요. 커피 한 모금만 할게요. 크로아티아가 쓸 때 찍은 건데 이쁘죠? 자, 이제 스튜디오 셋업에 대해 들어갈 건데요. 스튜디오 셋업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셋업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일단 완전 기초부터 할 겁니다. 조명의 종류부터 할 건데요. 인공광에는 순간광과 지속광이 있어요. 순간광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관 가면 팡 터지는 조명, 그렇죠? 그게 순간광입니다. 지속광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조명이에요. 보통 영상 스튜디오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뭐가 순간광으로 찍어낼까요? 여기 순간광 들어보실래요? 여기 순간광, 여기 순간광이 여기다. 네. 큰 의미는 없지만 순간광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광하고 지속광은 사실 이미지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게 순간광인지 지속광인지는 때려 죽여도 못 맞춰요. 아마 저한테 이 사진 2개 주고 맞추라고 하면 저도 못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면 순간광하고 지속광이 제일 대표적인 아이들을 가졌어요. 제일 대중적인 아이들. 먼저 순간광은 코믹스 E600을 가져왔고요. 얘는 진짜 거의 국민 조명이에요. 아마추어들도 다 사용하고 그리고 프로분들도 이제 진짜 가볍게 들고 다닐 때 그냥 사용하는 조명인데 이제 순간광과 지속광의 차이를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첫째 여기다가 발열이 적다라고 써놨죠. 순간광에. 왜 그러냐면 얘는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같은 광량이라면 얘가 발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찍을 때만 터져요. 근데 얘는 찍건 나발이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훨씬 적어요. 근데 이 발열이 기계에 되게 치명적이에요. 모든 기계는 발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장은 지속광이 훨씬 더 심합니다. 굉장한 장점이고 그리고 같은 광량일 때 예를 들어 얘도 500이고 얘도 500이다. 이 500은 와트수를 표현하는데 와트수가 같으면은 밝기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제 출력이 다 똑같을 때 훨씬 가볍습니다. 네. 얘는 어차피 한 번만 터지게 만들어진 아이고 일단 발열이 적기 때문에 팬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선명하다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상으로 찍으면 지속광으로 찍게 되면 아무리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을 하게 돼도 핸드블러가 생겨요.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환경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샤픈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선여도가. 그래서 써놨고 지속광의 경우 장점 보이는 그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얘는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올려놓고 그냥 미러리스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찍히겠네 하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이걸 훨씬 더 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터질 때 노출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찍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혹은 노출계를 사용을 하거나. 근데 얘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촬영. 순간광의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터지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영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속광 아이들은 원래 영상용으로 나온 애들입니다. 영상 촬영할 때 이제 셋업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부드러운 질감 표현. 그냥 쟤랑 반대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핸드블러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질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사진 촬영할 때. 네, 순간광.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순간광을 써야 됩니다. 확실히 사진에 적합한 이제 조명이기도 하고, 물론 지속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속광을 사용할 때는 언제 쓰냐면, 순간광의 단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특정 광량 이하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기 이하로 낮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리개 값을 낮출 수가 없어요. 조리개 값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난 심도가 되게 얕은 사진을 찍고 싶어. 앞에 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할 때 순간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리개가 4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럴 땐 지속광을 되게 약하게 틀어주고 이제 뭐 조리개를 한 1.4, 막 2까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물 촬영할 때는 가끔 씁니다. 제품 찍을 땐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차이고 만약에 조명을 구입하실 예정이다 하면은 저는 그냥
코맥스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산이다 보니까 AS도 되게 잘 되고요. 그냥 택배 보내면 거의 한 3, 4일 내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비도 굉장히 싸고 장고장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추천드리는 조명입니다. 이게 소프트 박스거든요. 얘는 뭐냐면 라이팅을 뒤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디퓨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빛을 확산시켜주는 애가. 그리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팅이 되게 부드럽게 나오겠죠. 이미 얘 하나로 확산이 2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크기 때문에 반사도 균일하게 잡혀요. 그래서 소프트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굳이 트래파이즈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아마 조명을 구입하시면 거의 얘를 기본으로 줄 거예요. 이 사각 소프트 박스를 기본으로 줄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그냥 팔각으로 만들어진 아이예요. 장점은 얘보다는 확실히 균일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리던 라이팅 자체가 균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인물 찍을 때 눈에 반사되는 캐치아이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모나게 반사되는 애는 이제 눈 안에 네모나게 반사가 되겠죠. 근데 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엔 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각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육카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그냥 사각이라고 불러요. 아마 얘가 제일 익숙하실 겁니다. 얘가 조립하기는 훨씬 편하긴 해요. 출장 다니고 들고 다닐 때 보관할 땐 얘가 훨씬 편하긴 한데, 만약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팔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셋업에 이제 찍은 거 저희 페이지에서 긁어온 건데, 보면은 여기 섀도우가 되게 옅게 생기죠. 라이팅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사판이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소매 부분이 흰색인데 안 달랐죠. 배경이 아마 흰색이었으면 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백을 그레이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백이 화이트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레이 백을 쓰시고 나중에 차라리 외곽선을 빗기를 따세요. 그게 차라리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난 그렇게 작업하기 싫은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흰색 쓰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흰색을 쓰다가 고통을 받아봐야 왜 흰색을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두께를 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라이트 하나를 써서 만든 이미지라서 보면 밑에 생기는 그림자들 그리고 여기 생기는 떨어지는 그림자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인물을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증명사진 찍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라이팅 셋업을 하나하나 늘려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품 컷의 앵글인데 이거는 저 예전에 푸드 찍을 때 찍었던 애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별 특이한 애는 아니고요. 그냥 먹었어요. 자, 컵으로 설명할 거예요. 컵이 되게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페이지에 올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진이 뭐다? 썸네일이죠. 자, 썸네일이죠. 자, 그럼 썸네일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겠죠.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썸네일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컵을 팔아요. 내가 이 컵을 파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도 맞고 그리고 맞아요. 로고도 있고. 자, 이게 보면은 앞에 있는 프린트하고 카라비너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얘는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썸네일 로고도 찍었겠죠. 이 썸네일 사진 한 장에 이 컵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로고, 카라비너, 손잡이 모양, 그리고 내부 재질까지 한 번에 싹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잘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은 썸네일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는.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아.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손잡이 옆에 있는 프린트, 이건 프린트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안을 안 찍은 이유가 내부가 반사체라서 안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조명을 한번 치면은 안쪽에 되게 반사가 안 예쁘게 잡혀서 그냥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괜찮은 사진을 보다가 뒤에 걸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죠.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컵에 사실 디테일이라고 할 거는 이 로고밖에 없는데 지금 이 로고가 반사 보고가지고 지금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찍은 사진은 잘못된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개선을 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뭐 반사판을 다른 곳에 대준다던가 혹은 뭐 고보를 대준다던가. 고보는 검은색 판입니다. 반사를 막아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 때 반대쪽에 검은 판을 대주면 이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살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찍고 나 퇴근하고 싶어 하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각이 없이 찍은 거고. 자, 그리고 얘도 뭐가 잘못됐죠. 맞아요. 아니 이 컵은 캐릭터 하나만 보고 사는 애인데 캐릭터를 잘라놓으면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잘못된 사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뭐 의류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이런 의류를 찍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안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의류는 그렇게 선택권이 없어요. 앞면, 뒷면 그게 끝이에요. 썸네일은 그게 끝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죠. 지금 보면 손목에 트임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썸네일 사진을 뭘로 쓰겠다 하는 거를 딱히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제품의 경우에는 내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제품의 경우는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사진을 보시면 뭐가 잘못됐다는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이 뽀로로 컵 보고 사진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전에 제가 찍었던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푸드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거예요. 이제 이건 왜 가져왔냐면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셋업이 똑같죠. 셋업이 똑같고 이제 배경까지 다 똑같죠. 라이팅 셋업까지 심지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앵글만 바꾸고 구성만 바꾸면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두 개 분위기 되게 많이 다르죠. 이미지를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셋업을 하나 있으면 한 장만 찍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다른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제품은 부대찌개를 파는 이제 사진이잖아요. 근데 꼭 부대찌개가 메인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계란말이에도 초점을 맞추셔도 되고 밥에도 초점을 맞추셔도 되고 여러 개를 찍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컷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찍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컷은 얘가 들어가야겠죠. 쟤보다는 확실히 얘가 부대찌개에 포커스가 잘 맞아 있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고르시면 됩니다. 안 쓸 사진이라고 안 찍지는 마세요. 이런 셋업을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푸드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어려운 점이 있나요, 푸드에서? 사진을 다 찍어봐가지고. 아, 제 사진 안 찍어보셨어요? 네. 푸드 어때요? 어려운 점 있나요? 다 어려워. 얘가 이제 사진에서 절대 안 망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주입니다. 패션이랑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푸드인데 이 셋 중에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거 고르려면 전 푸드예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이에요. 그러면 내부 찍을 때 사실 날씨 별 관리가 없잖아요. 외부 익스테리어 할 때는 그냥 합성하고 때리면 그만이고 의류의 경우에도 어차피 안에서 찍고 뭐 로케이션 촬영 나갈 때는 뭐 흐리면 흐린 대로 찍고 아니면 날짜를 바꾸고 하면 되는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끓였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푸드하시는 분? 불어서. 맞아요. 면이 불어요. 면도 불고 이제 김도 조금 나면 좋을 텐데 이게 한 번 식어버리면 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 세팅하면 5분, 10분 안에 다 찍어버립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마 푸드 하시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많을 텐데 이따가 스크린에 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어지간한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제 커리어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푸드였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그냥 제품 찍어놓은 건데 얘는 약간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아이예요. 자, 얘의 경우에는 톤온톤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배경이랑 제품이랑 색깔을 맞춰주는 경우. 자, 근데 그냥 배경이랑 제품만 이렇게 놓고 찍기에는 사실 좀 심심했어요. 그래서 라이팅을 이렇게 구성을 해준 겁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한 번에 원코드를 뽑은 겁니다.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엔 이 라인이 질감이 상대적으로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조금 고생하더라도 원샷으로 찍은 건데 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저런 식으로 찍었었어요. 그러면 구성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품이라고 그냥 눕기로만 찍기보다는 이렇게 한두 개씩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찍을 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아쉬워요. 이 분홍색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다른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아이가 메인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림이 이 아이가 메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찍을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때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 9개를 반드시 다 한 곳에 넣고 찍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얘를 가져오기엔 얘가 지금 어두워서 잘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손 좀 돌릴게요. 너무 급하게 했어요. 혹시 지금보다 좀 짧으면은 네.
여기서 근데 뭔가 실습을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 네. 일단 카메라 가져볼게요.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실습을 하려면 라이팅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본인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나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 혹시 이 위에 있는 뭐 M 모드, A 모드, T 모드 이런 건 아시나요? 와. 얘는 뭐냐면 이제 DSLR이건 이제 미러리스건 사용을 하시면 이 위에 이 다이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건 M 모드입니다. 이게 매뉴얼 모드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이 P 모드는 뭐냐면 프로그램 모드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건 M, 이건 P 모드인데 제일 기본적인 게 P,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얘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올려놓은 이 세 가지 항목을 지가 알아서 정해요. 이 중에서 ISO만, 감도만 이제 내가 지정을 해주면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는 지가 알아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들이 알아서 설정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원하는 느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심도로 찍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셔터? 뭐 125 대충 놓지. 그러면 조리개는 5.6 놓을래. 그러면은 심도가 얕지가 않겠죠. 내가 원하는 심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모드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드는 언제 써야 되냐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진짜 극악일 때, 막 갑자기 막 해가 떴다가 막 졌다가 막 구름 막 끼고 이랬을 때 프로그램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때 그걸 써서 난 최대한 밝기가 노출이 어긋나지 않은 사진을 찍을 때 프로그램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아마 살면서 쓰실 일 없을 거예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TV 모드, 여기 TV라고 써 있는데 뭐 니콘이나 소니 같은 데는 T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냥 T. 얘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예요. 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뭐냐면 감도는 똑같아요. 아까 프로그램 모드 했던 것처럼 내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셔터 스피드 우선이면 내가 셔터 스피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5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지정을 하고 감도를 400으로 놨어요. 그러면 조리개는 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가 쓰냐면 이제 스포츠 찍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써야 됩니다. 빠르게 쓸 때 난 조리개가 몇이든 별 상관이 없는데 할 때 이 프로그램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써주시면 돼요. T 모드입니다. T. 자, 그리고 AV라고 써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AV라고 써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A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제일 많이 써요.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진에서 이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심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이전에 그랬죠. 그 포커스를 얕게 찍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뭐 요즘은 되긴 하는데 그분들에겐 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진가로서 사진가로서 사진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중에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먼저 설정해주고 마찬가지로 감도도 설정을 해주고 셔터는 별 상관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해주고 카메라한테 넘겨주는 게 AV 모드입니다. 저는 잘 안 쓰긴 해요. 막 셔터가 갑자기 느려지게 됐을 때 핸드블러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그리고 M 모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매뉴얼 모드입니다. 매뉴얼 모드는 세 개를 전부 다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매뉴얼 모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스튜디오 셋업 때 필요합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스튜디오에서 이 셔터 스피드를 다 사용할 수 없어요. 다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사실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는 제한돼 있어요. 125분의 1초 이거 하나요. 왜 그러냐면 125분의 1초보다 느려지게 될 경우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흔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 그리고 125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순간광을 사용하는 경우만이에요. 순간광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셔터가 열려있는 사이에 조명이 팡 하고 터져요. 그리고 셔터가 다시 닫힙니다. 근데 다른 조명에 해당이 되진 않으나 코렉스의 경우에는 125분의 1초를 넘어가면 조명 속도가 셔터를 못 따라가요. 250분의 1초로 찍으면 사진의 일부 영역만 밝습니다. 그러니까 셔터가 일부만 열려있을 때 조명이 터져버리고 다시 닫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상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125분의 1초보다 느리게 찍어야 되는데 125분의 1초보다 느려지게 되는 경우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25분의 1초만 사용을 합니다. 거의. 좋은 조명, 뭐 예를 들어 프로포토나 브롬 컬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막 이 이상으로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하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코맥스를 쓰실 거면 125분의 1초 이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이제 M모드에서 125분의 1초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조리개의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8하고 12를 제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조금 심오한 이유가 있긴 한데 사실 조리개가 그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갈수록 구멍이 작아지면서 그 전체적인 포커스가 다 맞는다고 그랬죠. 근데 12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구멍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서 빛의 회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다가 꺾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8하고 11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6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제일 해상도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에서는 8하고 11을 사용합니다. 22, 32 정도 가면은 나중에 아마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풍경만 찍어도 이게 왜 선명하게 안 나오지 싶을 정도로 조금 흐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가형 렌즈인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셋업을 할 땐 M모드에서 놔주고 이게 8, 그 다음에 125, 감도는 어지간하면 10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100으로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는 M모드를 왜 못 쓸까?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했어요. 셔터 스피드 125 놓고 감도 100 놨어요. 조리개를 지가 알아서 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순간감은 터지기 전까지 몰라요. 그럼 카메라는 지금 환경이 어둡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되게 밝은 조리개로 놓고 촬영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어두워. 그럼 이렇게 놓고 촬영할 거야. 그리고 셔터를 탁 눌렀더니 조명이 터집니다. 그러면 엄청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쓸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조리개 우선 모드도 쓸 수 없습니다. 조리개 8에 놨을 때 얘가 셔터 스피드가 8분의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메라가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내가 강제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설정 값으로 찍을 거니까 너는 그냥 찍기만 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는 반드시 M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지금 오늘 강연하시는 대상분들 다 소상공인 분들이어서 네네네. 만약에 가성비로 스튜디오 촬영에 제품 컷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하면은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좀 가성비 퀄리티가 높은 카메라 지금 셀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이제 M에 8에 125에 100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속성 과외를 네. 하실 수 있을지 네. 사실 창업을 했다 생각하시고 조명은 사실 예면 돼요. 코맥스면 됩니다. 코맥스면 어지간한 걸 다 찍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막 화장품을 떨어뜨려서 막 물이 튀는 걸 찍을 거야 하는 거는 코맥스로 안 되긴 합니다. 얘는 셔터가 빠른 거는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일상적인 촬영은 다 됩니다. 진짜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뭐 모델 촬영을 할 때도 심지어 쓸 수 있고요. 증명을 할 때도 찍을 수 있고 물론 액세서리들이 일부 필요하겠지만 기본 조명으로 쓰시기엔 얘가 좋고요. 카메라는 스튜디오에 놓고 찍을 거라면 사실 그냥 견적 맞춰서 사셔야 돼요. 이 카메라가 비싸면 비쌀수록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면 조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촬영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비싼 카메라가 빛을 발합니다. 근데 스튜디오에다가 놓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얘 놓고 얘는 오디마크 프로라고 해서 그래도 캐논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바디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바디고 얘랑 뭐 한 30만 원짜리 바디를 스튜디오에 놓고 찍었다. 구분해보라 그러면 정복할 것 같아요. 촬영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감도도 낮고 그리고 조리개도 8에서 11 해상도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두 개를 놓고 찍으면 어차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튜디오 내에서 찍으실 거라면 견적 맞춰서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시면 됩니다.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 사시면 돼요. 캐논이건 소니건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색상은 만져줘야 돼요. 어차피 카메라는 색상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리터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사시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거, 내가 쓰면서 고장나지 않았던 거 그게 본인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바깥으로 나간다. 본인이 로케이션 촬영을 많이 한다. 제품을 밖에서 찍는다. 이런 경우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캐논을 쓰거든요. 제 캐논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이걸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장이 났을 때 장비를 빌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제가 색상을 만지기 되게 좋아요.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레드가 조금 강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톤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저는 인물을 찍은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캐논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거의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니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원색에 되게 가깝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영상을 겸업하시는 경우에는 소니를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사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성향에 맞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